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긴축 그리고 오늘 예정된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의 푸틴의 메시지. 1270원대 중반으로 치솟은 환율, 시장을 누르는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20년 4월 코로나19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 3월 이후로는 한 번을 제외한 모든 월요일이 하락으로 끝났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는데요. 코스피는 1.2% 정도, 코스닥은 2.6%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시총 상위주들을 포함해 대부분 종목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원전주가 들썩였습니다. 우진이 2거래 연속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통신장비의 경우 지난주 전해졌던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 소식이 관련주의 급등세를 이끌었는데요. THQ는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고 CS, 기산텔레콤, FR텍 등 관련 업체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버와 SOE를, 기관은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을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든 종목들, 뒷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조금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 FOMC 지난 이후로는 시장이 정말 잠잠한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에서 조금 버텨주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급락이 더 커졌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좀 답답했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락을 시작해서 점점 낙폭을 키워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오늘 악재는 좀 명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도 나왔다고 하고 전쟁 이슈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의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간 이제 프로그램 매도 일색이었던 외국인들 기관들이 약간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의 다른 시각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무거운 이런 흐름은 좀 보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국 경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좀 시각 변화가 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거기서 좀 시장을 되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희망 정도는 좀 봤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날씨는 점점 여름을 향해 다가가는 것 같은데 증시는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이 좀 추웠습니다. 한 주의 시장 월요일부터 장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번 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난주에 돈 많이 쓰셨죠? 네. 네, 조카들 챙기셔야 됐고, 그러니까 조카 많이 맞죠? 챙기셨어요? 네, 아니 네. 더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 조카분 맞죠? 네. 그러고 또 이제 부모님 또 챙기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스승의 날까지. 네. 선물 안 돈이 하셔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나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월요일이 됐는데 한번 뭔가 좀 쓴 거 찾아보겠다라는 입장이 산산이 무너졌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내 통장은 텅,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좀 잡히지 않는 시장 흐름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주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러시아 얘기도 나올 거고, 거기다가 중국 얘기 또 좀 변화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게다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면서 충격일까 아닐까 또 고민이 많아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흐름을 다 받아가면서 아까 보니까 오후장에서는 또 반대 매매가 급증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싸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고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보긴 좀 힘들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싸진 가격들을 대응하는 전략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 단계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다 물렸는데 무슨 또 싸진다는 얘기냐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대응은 할 국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점이 이제 계속해서 낮춰지는 국면이어서 참 어디가 저점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이제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물을 샀는데 환불하러 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는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정경민 차장님은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실 건가요? 제가 요즘 자주 나오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나왔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전략과 뭐 동일합니다. 일단은 매매를 하신다, 뭐 발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최고가에서 어느 정도 좀 이평선 안에서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단 최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의 선제 조건은 사상 최고 실적을 동반했을 경우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의 어떤 심리와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오늘 같이 크게 하락하는 날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수급을 보였던 이제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기회를 엿보시고 오히려 반등할 때 좀 비중 축소나 또 좀 조심하는 이제 그런 시장 심리와의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그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역시 환율의 속도인 것 같아요. 환율이 만약에 이제 7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단기 바닥에 대한 신뢰는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좀 하향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을 놓고 시장 심리와 반대로 가고 매매를 하신다면 사상 최고 실적을 동반한 최고치 주위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좀 이분화해서 보시는 전략이 그래도 좀 시장 변동성을 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최고가 부근 종목 그리고 수급이 반대로 가는 종목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은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시장이 선행되어야 될 게 환율의 안정화가 필요하겠고요. 이게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오늘 평가 절하가 되는 부분을 또 얘기를 했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수출에 각국의 수출에 유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불안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지금 안정화되지 않는 측면, 이러한 측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다시금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새로운 모멘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게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정책을 어떻게 발표를 할지 저희는 또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슈콕 종목톡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3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신고가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본다라고 하셨는데, 한전은 좀 아쉽게도 창사 이래 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따라옵니다. 아무래도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탓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경민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적이 일단 겉으로 드러난 수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요인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또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50% 이상 상승한 그런 원가를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한 번에 좀 따라가기에는 너무 좀 괴리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뭐 한전에 대한 좀 그런 뭐 단기에 그런 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인수위,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수위죠. 인수위에서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방을 잡고 2만 원대에서 지금 뭐 한 2만 2천 원 전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이제 정책이 또 보니까 약간 공급 위주라기보다는 수요 쪽에 그러니까 좀 치우쳐진 이제 그런 정책으로 좀 선회를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탄소 중립
작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 이제 뭐 화력 발전이나 이런 쪽에 너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조금 이제 혼탁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거에 좀 현실적인 속도 조절을 하고 거기에 이제 원전을 더해가면서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현실성을 강화하겠다. 요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요거는 잘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한전의 독점 구조의 완화라는 이제 그런 명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개념상 잘 쓰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육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지 차원, 뭐 이렇게 이제 힌트가 좀 나왔다면 아무래도 전기료금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일부 이제 차등을 두어서 전기료의 좀 인상 부분을 현실화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자원 안보 차원 쪽이 이제 너무 좀 커지는 그런 바람에 이거를 뭐 연간 수십 조씩 적자가 나고 있는 공기업을 그냥 둘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속도감 있게 이 전기료를 올려가지고 적자를 막 이렇게 한 번에 좀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정책이 방향성을 지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에 따라서 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단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주가가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재미없는 지금도 재미없었지만 앞으로도 쉽게 이렇게 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지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대로 정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 그렇죠. 크다고 하셨는데 내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하죠.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합리적 조화인데 특히 이 새 정부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산업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또 우세한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그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성웅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전의 적자 자체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 규모 자체가 지금 뭐 10년 내 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료 인상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이게 원가주의에 입각해서 한다는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를 고려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선행적으로 지금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 주가가 며칠 전에 반등을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정부 정책상에서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뭐 화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그 부분의 자체를 그대로 떼서 원전 가동이라든지 그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고려상에서 전기료 인상이 이루어지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너지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수급난이 생기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이제 원전의 정상화잖아요. 근데 원전의 정상화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 해외 시장 수출에 대한 기대가 또 있더라고요. 이 해외 시장 수출에 있어서도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는 뭔지 궁금한데 김미수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원전 관련된 쪽의 사업들이 원전의 수주가 지난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탈원전 정책을 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완전히 위축됐던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러면 이를 또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입장들이 가장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나왔던 원전 관련된 쪽의 핵심적인 신정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해외 공간들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한 10곳에서 15곳 정도 지정을 해서 약간 이제 세일즈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금액으로는 한 5,800억 정도 자금을 지원을 해서 원전에 대한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계획은 좋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기조가 나오면서 이쪽에 손을 놓다가 이번부터는 다시 원전 가동과 원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난 시간 동안의 공백 사이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또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럴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부들도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거의 손을 놓고 있다가 새롭게 이제 정비에 되는 시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바로 어떤 액션이 나오기보다는 조직 정비하고 또 인원들 채우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너무 당장의 기대를 키우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시계를 좀 넓혀서 보면은 에너지 얘기를 해볼게요.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에너지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좀 적극적인 육성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특히 최근에 그 수소법 개정안 통과 기대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의 확장성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이성웅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 수소법 개정 자체는 소위 말해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화학 쪽과 관련해서 이 수소를 추출해내는 그러한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하루 정도로 하고 끝났는데 일단은 그 원전 산업과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큰 궤로 한 번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로 이제 수소 산업 중에서는 수소 탱크와 관련된 기업을 저희가 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산업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그러한 부분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재 1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3,000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연간으로 하면 12,000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뚜렷하게 아직 시장이 개화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상 원전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은 함께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부분이 산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인프라 방안이 먼저 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소 관련주들이 작년에 좀 한번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아직은 좀 전기차 시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수소차는 한번 움직일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좀 전략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에 조금 중점을 두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가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에너지 관련 쪽은 그래도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올라오는 이 에너지 가격들을 얼만큼 잘 전이해서 또 특히 대표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를 가격에 전가시켜서 뭐 전기 가격이나 아니면 뭐 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엔드 유저 쪽으로 나갔었을 때 얼만큼 다 전이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한국전력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약간 공기업 성격이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공기업 성격의 한계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올라갔던 그 발전 원가를 대비를 해서 전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또 단계적인 압박이 들어오겠죠. 이건 또 정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적자에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쪽으로 나오기까지는 일단 또 원전을 얼만큼 또 활용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에너지 관련된 체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킨 뒤에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변화를 찾아보는 게 맞겠다. 그런데 지금 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풀리긴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그렇다고 지금 PBR 따지게 되면 0.2배 여기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급하게 밀릴 자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향성을 타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래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특히 그래도 적어도 적자권은 탈피를 해야 배당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흐름들까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셨는데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은 네. 에너지주, 한국전력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짜갈 수 있을까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차라리 그냥 그거 살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야지라는 생각이 더 오히려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장기로 이렇게 끌고 가시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정책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홀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개인의 성향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연가스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쪽에 뭐 조선주나 또 관련 기자재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를 좀 추가해드리자면 우리 종목 중에 그 SGC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삼광글라스랑
그 군산에 있는 군장 에너지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된 건데, 이게 이제 약간 한전과 대척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열병합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제 공단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한전에다가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제 그 뭐 전문 용어로 S&P라고 하는데, 그 가격을 상한제를 둔다라고 하면 한전한테는 유리한 거고, 그거를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SGC 에너지한테 유리한 부분이니까, 이 두 개를 대척점을 놓고 지표로 놓고 뭐 보시는 것도 뭐 저는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바라보는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고배당에 기대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적자가 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의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SGC 에너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성무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혹시 눈여겨보시나요? 네. 한국전력과 결부해서 이제 전기료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책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한 기가 가동을 한다면 그 한국전력의 그 정상 가동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이 1조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한국전력을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빠를 수 있는 원전 쪽에 접근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원전에 대한 가장 빠른 모멘텀은 해외 수주입니다. 그 해외 수주를 봤을 때 폴란드 쪽 수주가 빠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한국전력을 통해서 원자력 수주가 나갈 때 설계 부분부터 해서 뒤에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 쪽 중 한전 기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이슈콕 종목톡 다음 종목, 국내 대표 기술주인 카카오입니다. 최근 국내 대표 기술주이자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데요.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1분기 부진한 성적표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1분기 성장 둔화의 배경부터 찬찬히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1분기 실적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죠? 네. 누군가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 또 국민적 관심사가 큰 카카오까지 한번 챙겨봐야, 주가가 더 밀리면 챙겨봐야죠. 올라갈 땐 저희가 안 챙겨도 다 챙기실 테니까요. 네, 근데 지금 카카오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특히 매출이 이제 성장이 끝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한 20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던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분기적인 성장세가 끝났다라는데 일단 충격을 줬고, 특히 성장주에 대한 개념 플랫폼도 성장주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이 매출 자체가 꺾이게 되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다라는 쪽에서 그때 뭐 주가가 이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게다가 또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특히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들 막 움직일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같이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흔들리는 측면들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평가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특히 1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그렇다고 쳐도 순이익이 갑자기 급증한 게 나옵니다. 지금 뭐 1조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 이건 또 뭐야 라고 봤지만 일회성 이익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 두나무 관련된 쪽에 지분법 관련된 쪽을 일회성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네이버는 작년에 또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회성 이익 때문에 잡혔던 회계상의 이익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실적의 변화를 가져갈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회성 순이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PER 올해 말까지 나올 수익까지 생각하게 되면 23배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5배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싸다 비싸다의 논리보다 지금 시장이 갖추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 성장이 꺾였을 때 이 정도의 밸류를 주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이 뚜렷이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앞서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미국의 이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모습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실적이 있을 때도 더 흔들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메타 같은 경우가 뭐 70% 정도 빠졌고 테슬라도 한 30%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금리 인상 기간이나 성장주들이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저희가 좀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기술주 흐름에서 저희가 어떤 좀 전략적인 힌트를 얻어서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자세한 것보다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촉발이 IT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타격들을 받아온 만큼 이쪽이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같이 하락했던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주들도 일단 고개를 들려고 시도를 하겠죠. 이런 어떤 뉘앙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이제 정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점 쪽에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였던 성장의 눈높이를 그대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흔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배경이 아마 내수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네이버를 말씀드리면서도 보고 있는 해외 매출 구조가 아직까지 한 35%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가 아직까지 집중돼 있는데 영역을 확장시켜야 될 때 이때 오히려 밸류가 더 배가 되는 경우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카카오도 아직 안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내수용, 특히 내수용이라고 하게 되면 또 정부의 규제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이 염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가 좀 더 확실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미국 나스닥 빅테크 기업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논란거리 중 가장 큰 이슈가 일단 물적 분할 그리고 계열사들의 계속된 IPO를 꼽을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페이도 있고 게임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물적 분할하고 IPO의 대표 주자. 그래서 밉상 1호가 이제 여기서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카오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래도 저희가 친숙한 카카오톡이 연결되는 이런 아이콘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장 먼저 연관되는 검색어가 IPO, 물적 분할 이런 얘기다 보니까 그만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카카오뱅크였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너네들도 데뷔해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왔던 게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27%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플랫폼의 영향력과 뱅크의 영향력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올해 예상하는 만큼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비싼데?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은행 성격이 있어서 플랫폼을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올해 선행 PR 60배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좀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강한 성장성을 플랫폼 기반으로 보여주겠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요인들인데 중요한 건 비싸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많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분 47%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 분기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우리 카카오페이 많이 쓰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많이 쓴다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핀테크 관련된 쪽에서 뭔가 특화된 서비스와 그로 인해서 좀 강력한 대표적으로 미국의 페이팔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적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총이 13조까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적자난 회사에 대한 시총이 10조가 넘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또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가 지분이 한 42%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오딘에 대한 성과 게임 하나로 잘 일단 풀어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오딘 만든 회사를 인수를 하더니 또 카카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죠. 라이온하트 게임즈를 또 상장시킬 거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간 또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또 물적 분할 관련된 논할을 이런 걸 빼고 난다고 하더라도 선행 PR 20배 정도면은 게임사 치고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만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좀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카오의 그룹들을 보니까 성장은 하고 있기는 한데 적자를 내는 페이도 있긴 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성장 속도를 물적 분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장이 먼저 되고 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올해의 실적 성장 사이클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롭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성과의 중심을 해외 쪽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회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SNS 쪽으로 다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하죠. 한국에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걸 가지고 카카오톡 써보니까 좋으네. 그럼 이제 해외 가서 전파를 시켜야 되는 뭐 이런 역할도 나오는데 그게 그쪽에 또 다른 SNS를 쓰게 되면은 그냥 국내용이죠. 국내에서 쓰는 것 정도의 밖으로 살짝 나가는 정도. 이렇게 되면은 SNS의 글로벌화는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다가 또 지금까지 웹툰의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뭐 피코마 정도 일본의 웹툰을 이어가는 정도가 한계가 아니었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일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여쭤볼게요. 뭐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 흐름들과 같이 연동돼서 낙폭 과대 이후에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구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기술주의 변화 한번 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한 93,000원에서 5,000원대가 저항입니다. 여기를 거래 증가와 함께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저항인 만큼 좀 비중 관리를 하셔야겠죠. 이런 쪽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 관련주인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멀티플은 하향 조정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주항공이나 방산 관련 산업이 실질적으로 좀 약간 슬픈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올해 신규 수주 규모부터 좀 들어볼게요.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고전에 잘 짚어주셨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전쟁 수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저쪽에서 뭐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뭐 주식으로 뭐 이런 게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무기들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뭐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어도 안 쓰는 거랑 다른 거니까요. 그걸 좀 이렇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6조가 조금 안 되는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애널리스트들 분들이 이렇게 좀 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 최근 5년 향후 5년간의 이런 실적 전망을 좀 더 비중 있게 가져가면서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현재 가치의 이제 형성이 좀 되는데 올해는 확정된 부분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2조까지 보는 사람,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온 게 한 2조까지 보는 쪽도 있고 아무리 못하더라도 뭐 1조 이상은 추가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 외에 이제 뭐 해외 수출에서 나오는 이제 뭐 올 초였나요? 그 천궁2 같은 이제 그런 뭐 LIG 넥스원이 4조대를 가져갔고 한화가 1조 3천억대를 가져갔잖아요. 이런 그 해외 쪽에서 나오는 수준은 뭐 올 상반기에는 한 건, 하반기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으로 뭐 하나의 테마주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차근차근 밟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삼성에는 SDS가 있고 뭐 LG에는 CNS가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한화에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본업, 뭐 아까 함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원전이고 수소고 결국에는 본업이잖아요. 본업을 좀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그 시점이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수주 잔고가 많고 거기에 또 더해지는 수주 잔고도 뭐 조 단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1분기 실적은 조금 뭐 휘청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수주가 오래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출에 따른 업사이드가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산 부분의 호조세가 뭐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올해 1분기 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익이 또 급감했어요. 네. 그 배경에는 신사업 투자 비용 급증이 또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기대되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뭐 시스템 통합 SI 사업도 하고 있고 통신, 뭐 방산, 뭐 우주 항공, 뭐 AI와 관련된 블록체인, 클라우드, 뭐 이런 디지털 소싱도 있고요. 뭐 UAM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신사업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냄새가 나죠. SK도 이 비슷한 회사 하나 있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 쪽을 한쪽으로 싹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적인 캡티브 마켓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실적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그런 이 수주가 왔고 거기에 따른 또 막대한 투자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이제 투자의 확대 때문에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투자 성과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뭐 시리즈 B 이상 되는 이제 그런 투자를 이제 받으면서 투자 자산에 대한 이제 그런 상승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항공, 뭐 UAM,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뭐 역시 핵심은 방산 쪽에 있을 국내외 수주 요게 주가를 가늠한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자회사 하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H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동남아 블록체인 시장 진출, 뭐 미국 법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여기에서 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엿볼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요. 이제 블록체인을 이 한화 시스템이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이제 금융 자회사, 그러니까 금융 관계자들이에요. 한화가 이제 보험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화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요는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뭐 아직까지는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 뭐 투자로 나가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마진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고 역시 이제 뭐 본업 아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제 본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H 파운데이션은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 정도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사업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뭐 본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하셨죠. 방산 분야의 성장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의 이익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회사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국방비 지출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푸틴이 사실상 각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사업,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첨단화를 하고 있는 가속도를 원래 이제 2030년도를 목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시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그것도 이제 미국 거 다 갖다 써야 되고 지금 우리 통신 이제 정보통신 그러니까 전술 통신 시설도 미국 거를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감청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두 가지죠. 국방 예산을 타먹는 사업 하나가 있고 그 비슷한 거를 해외에 팔아서 남겨먹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의 군사력을 각성시키는 푸틴 덕에 지금 그 지출이 굉장히 좀 빨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이 56조 직접으로 좀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가 56조 정도 수준인데요. 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병사 월급을. 굉장히 많아져요. 거의 공 두 개가 저 복무할 때보다 공 두 개가 더 붙은 그런 수준이 돼가는데 어쨌든 한 70조 정도까지 이제 국방 예산을 좀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쪽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방위 산업체들한테는 정해진 매출, 정해진
또 마진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신뢰 높은 그런 실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그 보라매가 다음 달에 뜨거든요. 시험 비행. 아직까지는 이제 지상에 있었는데 그거를 전후해 가지고 이런 방산 업체들한테는 다시 한번 투자 심리 개선세가 주가를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고 또 보람의 KF21이 6월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때 또 한번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략을 듣기 전에 이성호 이사님은 혹시 이 종목이나 이 업종에 관해서 어떤 뷰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이와 뭐 비슷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방산의 실적을 깔고 가고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가 작년에 그 상반기쯤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쪽, 중국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미국 쪽까지 확산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환경, 성장주가 주목받던 환경까지 부여가 되면서 주가가 강했었는데 현재는 주가 수준이 그 방산 정도, 기존의 체력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뭐 방산에 대해서 조금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우선 이 업종의 지금 확장성과 앞으로의 성장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15,500원대를 중심으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희 좀 가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저는 뭐 회사의 가이던스 정도만 나오더라도 한 시가총액 4조까지 지금 3조가 조금 안 됐는데 4조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조금 군비 확장 쪽으로 좀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난다면 속도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격 뭐 횡보를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한 4조 정도까지 시가총액 4조까지 목표를 하도록 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손절가죠. 요즘엔 손절가는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시스템까지 전략 정리해봤고요. 이슈콕 종목통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비료주, 그중 남해화학입니다. 이성홍 이사께서 가져오셨는데요. 남해화학 등이 비료주의 강세 배경에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쉼없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이사님?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곡물 같은 경우 가격은 아무래도 뭐 먼저 심리적으로 반영이 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작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테마주적인 성격, 사료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거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여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 변수로 촉발된 공급 이슈다 보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과거 사례, 수요로 촉발되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06년에서 08년 같은 경우가 그 농작물과 관련된 수요 이슈가 있다 보니 비료의 가격이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 비료의 원재료와 관련된 부분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기간에서 그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 06, 07, 08년과 한 7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한 수요 사이드에서 저희가 겪어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남해화학까지 연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만약 그 현재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외부 요인이 지속된다고 하면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측면에서 남해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06년도, 07년도, 08년도 이때 이제 농작물 이슈가 있었고 그때 이제 비료 가격이 상승을 했던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공급 확대가 있어야지 또 비료주의 또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느 정도나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로 친다고 하면은 공급 같은 경우가 확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보다는 가격의 인상 구조를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농협이라든지 축협이 비료 시장을 30%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각 기업이 한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보니
이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분기별 가격 협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보니 국내 같은 경우도 실적에 기여가 있을 수 있겠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50%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실적이 1분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남해화학이 비료 제품과 이 비료 원료, 이 암모니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수출에서 기대되는 성과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그 비료 가격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미국의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초 대비해서 70% 정도 가격이 상승이 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실적에 반영되었다고 추정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분기 미니멈으로도 100억에서 150억은 나와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가 이 정도 수치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되려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해도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비료 본업에서 해외 매출 50%에서 실적이 1분기에 좀 잘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본업 외에 또 신사업을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 반도체 소재 산업 진출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런 뉴스들이 떴더라고요. 근데 미래 성장의 한 축이 좀 될 수 있을지 이쪽의 시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밸류를 받는 사업이기는 해요. 다만 지금 이러한 사업 자체가 2024년부터 본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 부분에서 밸류를 구할 때 배제를 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7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예상하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시가총액에 부담이 없다 보니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고순도 황산이 웨이퍼 세정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서 또 관련 시장 성장성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월 중순에 17,000원에 도달을 했는데 이후 좀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13,8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데 현 가격대에서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현재 가격대 측면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인데 저희가 올해 이익을 만약에 한 400억 정도로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한 10% 정도의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통산 그러한 과거의 실적을 환산을 해봤을 때 한 1조 2천억 원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좀 어둡게 시작을 했고, 사실 지난 금요일에 좀 급락을 하면서 저희가 월요일부터는 조금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의 전략을 좀 듣고 갔으면 해요. 김민수 대표님 혹시 내일 전략 좀 저희가 듣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월요일 날 오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3월부터 시작해서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도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근데 역시나 이렇게 나오니까 더 그렇긴 한데요. 아마 내일도 뭐 2,600 테스트가 나오겠죠. 나오고 혹시나 또 장중에 반대 매매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매물 압박들이 나왔을 때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같이 여기서 던질 것이냐 아니면 이를 좀 받아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끝내셔가지고 같이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일 전략 정경민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대외적인 이슈가 훨씬 큰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대외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걸러서 볼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환율 부분. 미국에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안 좋다 보니까 약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달러 지수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70원에서 상방 80원대로 움직이려는 그
힘이 더 강한가 아니면은 다시 60원대로 내려오는 게 더 강한가 요거를 보시기만 하셔도 뭐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희망을 본 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시장하고 같이 좀 이렇게 막 상승을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저는 약간 강세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우리 시장이 이런 좀 반전 포인트를 하다못해 아니죠. 반도체 쪽에서 만들어줄 수 있고 반도체만 좀 정신을 좀 차려준다면 프로그램 매수를 또 끌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수급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 부분 그리고 반도체 요 두 가지를 좀 지표를 삼아서 오늘 밤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뭐 우리 김민수 대표님하고 똑같이 시장 심리와 반대로 오히려 하락장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시고 나는 그냥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사상 최고 실적을 동반한 최고치 부근에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뭐 한 3에서 5% 눌림목 뭐 우리 그렇잖아요. 눌림목 한번 뭐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라고 했는데 정작 눌림목이 나오면 쌩하죠. 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사상 최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눌림목이 좀 나왔다면 그 종목들에 한정을 해서 좀 매매 쪽을 좀 참여하는 이제 이런 투트랙 이런 것도 좀 손말이 오그라드는 단어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양분화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변동성 있는 시장을 그나마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장중에 이제 그 푸틴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는 국가 동원령이나 선전포고 없이 연설이 우선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의 좀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내일 전략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 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600 지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과거의 실적을 반영한 그 PBR이 1배 수준입니다. 그 이하에서는 저희가 매수를 해 범직하겠고요. 반대 매매와 관련된 신용 비중 자체가 1월 말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보니 지수 자체도 2600 이하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일장 전략을 들어봤고요.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증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힘이 든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힘드시니까 이제 좀 보내드릴게요. 네,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그리고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수다 종목콕톡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또 내일 시장의 기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종목콕톡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